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요 비유동 자산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보니까요. 다음 중 투자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자산이다 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장기 투자 증권이나 장기 대여금을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4번에 영업권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 무형자산에 속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역시나 이제 비슷한 문제였는데요. 투자 자산이 될 수 없는 건 4번의 미착품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재고 자산의 종류가 미착품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유형 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유형 자산은 영업에 사용할 목적, 활용할 목적이기 때문에요. 1번에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이건 이건 틀린 표현이겠죠? 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정의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투자자산 설명하는 1번이 정답. 자, 나머지 내구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될 것, 물리적 실체가 있을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형자산의 정의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로 틀린 것,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이 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이었고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뭐 때문에 지금 유형자산의 정의가 틀린 거냐면 2번 때문에 유형자산의 정의가 틀렸습니다. 2번에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토지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늘 가치가 일정해요. 이게요, 토지의 가치가 일정하다고 해서 토지의 시가, 토지 땅값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토지 자체의 가치를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10년 전에, 주말 농장을 하려고 1억짜리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자, 1년 뒤에 농사를 지어요. 그럼 그 땅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혹은 그 땅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죠.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땅을 일구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1억짜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겠다. 계속해서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없겠더라. 가치가 깎이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은요,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는 거지 가치가 깎여 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치의 감소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건데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의 감소보다는 계속해서 가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하면 영업활동 맞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이 되는 자산 모두 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자, 저희 판매 목적이면 어디에 속하고 있다? 재고자산에 속하고 있죠.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가장 부적합한 게 뭘까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되고요. 물리적 실체 있어야 되고요. 사업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이니까 1년 이상이고 비유동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도 이제 조금만 응용해서 나왔을 뿐이지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 목적용 토지. 자, 저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요? 바로
재고자산이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진 유형자산이죠. 건설 중인 지점의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제조용 기계장치, 말 그대로 기계장치, 사업용 차량 운반구도 차량 운반구로서 유형자산이 되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사업 신축용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적정한 개정 과목. 자,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세금들, 취득세는요,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토지, 이게 바로 취득원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차량 운반구에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 취득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세, 자동차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건 앞에서 보셨다시피 취득세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을 쓰고요. 유류세, 기름값이죠.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자동차세는요, 세금을 납부한 거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모두 다 나머지는 비용 계정이고요. 1번 취득세만 자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토지의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다. 맞는 표현.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의 취득록세는 취득원가 포함. 자, 그 다음 볼게요. 기계장치 구입 시 발생한 설치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이다. 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설치비 맞습니다.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 맞고요. 자, 세대 기계를 일괄 구입하게 되면 각 기계의 취득원가는 각 기계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자, 이거 자산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는 얘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을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구입할 때는 내 마음대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산의 시가로 안분 계산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품은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을 받았다. 공짜로 받는 걸 증여받았다고 하죠. 수증,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 시의 회계 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이제 뭐 우리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라고 할 때 넣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건설을 통한 자금 이자로 우리가 선택을 할 거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정답은 2번인데요. 무상으로 증여받은 건물은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이거 방금 전 앞에 문제에서 보았습니다.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수증,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자고 했고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이렇게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자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시에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의 발행가액을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현물 출자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했었어요.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쓰고 차변에 만약에 현금을 쓴다면 이 현금을 우리가 발행가액이라고 할 텐데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토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값 공정가액으로 쓰자고 했고요. 이게 바로 현금 대신에 들어온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발행가액을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액 혹은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주식의 발행가액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짜로 받았을 때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을 쓰고 있으니까 2번이 완전하게 틀린 이야기더라.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동일한 업종 내 유사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 자산의 교환을 얘기하고 있죠. 자,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우리 동종 자산의 교환일 때는 공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을 새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액 아니라 장부가액을 정답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정답은 이미 잘못된 거 물어봤을 때 1번이 정답이었으니까 됐고요. 2번에 현물 출자 증여 무상으로 취득을 한다면 자산의 가격은 공정가액.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면 그 건물의 장부 가격은 제거해서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도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 뭘로 하기로 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혹은 회사마다 뭐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채나 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했다. 우리 자동차 매입할 때 얘기했었어요. 채권의 매입 가격 100만 원에다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를 뺐을 때 나머지 차액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간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앞에 예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으로 얘기했었지만 만약에 그걸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국채와 공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만큼은 만기 보유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부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원가에 넣는 거죠.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 지출이 발생했대요. 자, 이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추가 지출은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파손된 유리 교체 비용,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자본적 지출. 개량, 증설, 확장을 하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본적 지출. 자, 따라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파손된 유리 등의 교체 비용, 이건 수익적 지출로 1번만 성격이 다르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중 수익적 지출을 회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냉난방 장치 설치로 인한 비용이다. 파손된 유리 원상 회복으로 인한 교체 비용이다. 사용 용도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다. 증설 확장을 위한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파손된 유리의 원상 회복 교체 비용이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본적 지출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취득원가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한다. 자,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었죠.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우리가 현 상태 유지하거나 원상 회복할 때 이런 수선에 대한 지출은 수선비라고 해서 곧바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럼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건 뭐냐? 바로 취득원가를 늘려주는 자본적 지출일 때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장기간 사용이 되는 다음의 자산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누구일까요? 앞에서 설명 잘 들으셨으면 이번에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자, 뭐라고요? 토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최초 취득연도에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4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정률법이나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내용연수니까 4번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을 취득한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한 것이다. 맞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건 정액법. 그 다음 초기에 많은 비용을 인식했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건 정률법. 자, 그렇다면 감가상각을 시작한 연도, 취득한 연도에는 누가 더 크겠다? 정률법이 좀 더 크겠다. 누구보다? 정액법보다. 정답은 정률법이 더 크더라.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았고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감가상각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에 의해서 초기의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우리 초기의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특별하게 그래프가 없고요. 삼각기분법 이런 건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자, 그러면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이 초반에 많은 비용을 인식한다. 근데 보기에 있는 건 정률법이니까 2번이 정답이겠군요. 자, 그 다음 중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아닌 것. 자,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자산의 예상 조합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자산의 원가가 서로 다를 때 평균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내용연수 동안 일정하게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 설명.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건 정률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수합계법이 될 수도 있고 예상조합도 예상생산량에 근거해서 하는 건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죠. 따라서 평균법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과는 상관이 없다더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자료에서 기말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2015년도에 1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그럼 2015년도 12월 31일 날 결산 한번 하고요. 2016년도 12월 31일 날을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누계액을 물어봤다는 것도 특이하죠. 자,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취득원가 500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지만 첫 번째 연도는 없고요. 정률이 40%. 자, 5, 4, 20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 두 번째 연도는 500 마이너스 200 하시면 300. 거기에 40% 1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계액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연도의 비용과 두 번째 내용의 비용을 합치면 320이 누계액으로 들어가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지 누계액을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다면 120이었겠지만 누계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과 두 번째 연도를 더해서 세 번째 연도, 그래서 누계액은 320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자료를 보고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2차 년도 회계연도에 계상이 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년도다라고 했으니 1차, 2차 두 번의 감가상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률법은요, 두 번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취득원가 1,000만 원.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고요. 곱하기 정률, 상각률 0.45. 자, 그러면 450만 원.
자, 취득원가 1,000만 원에 마이너스 450만 원이다. 라고 한 다음에 0.45 하시면 550만 원에 45% 24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 감가상각 주목적은 취득원가를 기간에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될 때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계상,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 기간 동일하게 하는 건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자, 감가상각은요, 정확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아요. 사용한 연수를 매년 확인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현재 판매할 때 예상되는 현금은 측정도 아닙니다. 단 하나 감가상각의 정의이기도 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에 배분하기 위해서다. 4번이 정답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특정 수익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에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배분하는 원가 비용, 자,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거겠죠? 다음 중 기업회계규칙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거 우리 뭐 있냐고요? 무형자산 하면요. 자, 특실의상의 특허권, 그 다음 개발비, 연구비는 비용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이 있습니다. A, B, E. 정답은 A, B, E. 3번이 정답. 다음 중 기업회계규칙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광업권, 영업권, 특허권은 모두 다 무형자산 종류에서 보셨습니다.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봤네요. 자, 다음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무형자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어야 되죠. 기업이 통제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주는 비화폐성 자산도 맞습니다. 자, 그럼 3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무형자산에는 어업권 해당하고요. 산업재산권 해당하고요. 영업권이 해당하죠. 자, 선수금은 제외가 됩니다. 선수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채에 속하죠. 부채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생뚱맞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부채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선수금은 잘못 껴 있더라.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다음 중 가장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을 한다. 자, 구입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일까요? 아니겠죠.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으셔야 되겠죠.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이다. 아닙니다. 개발비도요, 자산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개발에 성공했을 때에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요. 자가 창설된 내부적으로 창출된 여건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제가 앞에서 대박집이다, 쪽박집이다 얘기했는데 쪽박집 사장님이 자신의 가치를 나는 100만 원이 10억이 아니라 13억이다 라고 해도 건물은 팔리지 않아요. 이처럼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업권은 누군가가 유상 취득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무형자산도요. 진부하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감액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감액 손실은 여러분들 손상차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가치가 갑자기 하락하면 우리 손상차손, 감액 손실이라는 걸 인식을 하죠. 자, 그래서 올바른 걸 물어봤습니다. 3번만 올바른 표현이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우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항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향후 5억 원의 가치 창출이 확실한 개발 단계에 2억 원을 지출하여 성공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창출한 상표권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 문제네요.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는 성공한 거면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표권 같은 경우 내부 창출한 건 인정을 안 해요. 왜냐?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걸 인정을 해버리기에는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2번 내부 창출한 상표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자산이 된다라는 표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물어봤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유형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만 무형 자산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에 개발비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유형 자산 중에서도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형 자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간편한 방법 정액법이죠. 1번의 정액법이 정답.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소비가 되는 행태를 말하며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자, 상각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다.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는 표현 틀렸습니다. 우리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이라고 했어요.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것, 자, 다른 건 몰라도 임차보증금만큼은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임차보증금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건물을 빌리고 납부한 보증금은 나중에 건물을 나올 때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자산입니다. 자, 다음 중 비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자,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투자부동산이나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3번의 선급금은 어디서 받는지 기억하세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의 기타 당좌자산에서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많이들 이제 힘들게 따라오셨을 텐데 여기까지 자산이 끝났습니다. 뒤에부터는 부채 파트와 자본, 수익, 비용을 천천히 배울 텐데요. 자산까지 내용이 제일 길었고요. 앞으로 내용이 자산 들었던 만큼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요.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